당신의 보호자.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 느리게 흘러간다. 기다리는 동안 설레기도 했다가 그 시간이 길어지면 처음 마음 같지 않게 화가 날 때도 있다. 입원 환자들에겐 대부분 보호자가 있다. 조강배 씨에겐 쿵짝이 잘 맞는 마누라가, 중민이에겐 하루 걸러 찾아오는 엄마가, 미스터 연어 씨에겐 같은 나라에서 온 미아가 있다. 순복 할머니와 유지 할머니는 어찌 보면 서로의 보호자다. 매일 서로의 병실을 오가며 아직도 저승사자가 안 왔는가 배 하고 생사 확인을 하는 사이니까. 악을 쓰고 싸우거나 때로는 서로 욕지기를 주고받아도 보호자가 있다는 건 본인에게도 병원 입장에서도 안심이 된다. 목요일 오후, 오유진 씨가 병원을 찾아왔다. 그녀는 데스크에 서 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쌩하니 유지 할머니 병실로 들어갔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걸음걸이였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며 독한 담뱃진 냄새가 났다. 곱상하게 생긴 얼굴, 주말에 오유진 씨의 핸드폰 배경화면에서 보았던 그 남자였다. 그는 복도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다리를 쩍 벌린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혼자 낄낄거리다가 비밀스러운 전화를 받는 듯 화장실로 향하는가 하면 음악 소리를 요란하게 켜놓은 채 게임을 하기도 했다. 이봐요. 이리 좀 와봐요. 잠시 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오유진 씨가 나를 찾았다. 나는 디스크 환자에게 무통주사를 채우러 가려던 참이었다. 잠시만요. 좀 와보라고요. 가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간호사는 병원에서 고용한 개인 비서가 아니다. 나는 디스크 환자에게 비어가는 무통주사를 채워주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 구석에서 남자와 말다툼을 하던 오유진 씨는 나를 보더니 매서운 눈으로 따라오라는 눈짓을 보냈다. 유지 할머니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미간을 찡그린 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계셨다. 한눈에도 일부러 바쁜 척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오유진이 따지듯이 말을 꺼냈다. 사람을 오라고 했으면 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죠? 나는 두 마리의 고래 사이에 끼인 새우처럼 오직 이 자리를 빠져나갈 궁리를 하느라 아등바등했다. 고작 유산이랍시고 200만 원 주려고 바쁜 사람을 오라고 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돈 얘기를 꺼내는 그녀의 무식한 용기에 박수를. 유지 할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다. 나로서는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다 죽어간다 해서 좀 돌봐줄까 하고 왔더니만 사람을 우습게 봐도 정도가 있지. 나는 유지 할머니를 향해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네가 날 돌봐준다고? 유지 할머니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돋보기 안경을 접었다. 그럼 그렇게 해봐라. 내 유산은 매월마다 쳐서 줄 테니까 이 근방에 자리 잡고 매일 내 평수발 들도록 해봐. 오유진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허공을 향해 코웃음을 날렸다. 얼마 줄 건데요? 한 달에 500씩 주마. 나는 속으로 뜨악했다. 이 버릇없는 여자를 볼링핀처럼 넘어뜨리고 나서 제가 더 낮은 값에 돌봐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었다. 오유진도 할머니의 거칠없는 제안에 움찔했다. 저는 나가볼게요. 더 있다가는 나가지 무력에 눈이 멀 것만 같아 황급히 자리를 떴다. 닥터박은 촌스러운 물방울 무늬 넥타이를 메고 출근했다. 그는 조은희 집을 예약했다며 종일 병원 안을 춤추다시피 하며 돌아다녔다. 더는 그와의 저녁 약속을 미룰 핑계도 없었거니와 매일 거절당하고 시무룩한 표정을 짓는 그를 보기도 민망스러웠고 무엇보다 동석이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척 허전했기에 오늘 약속에 응했다. 난 갑니다. 오늘 식사 맛들어지게 하시라고들. 대원 수속을 밟은 조강배 씨가
나를 향해 윙크를 날리며 말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병원에 귀를 몇 개나 심어둔 거야? 모르는 게 없구만. 이제 그만 좀 오세요. 내 인사 아닌 인사에 그는 끌끌거리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다 이 병원이랑 연이 깊어서 그런 건데 선하게 왜 그래? 삐쩍 마른 체구에 지나치게 화려한 문양의 스카프로 목을 꽁꽁 싸민 그의 아내가 짐가방을 들고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다. 친한 간호사들끼리는 그가 며칠 만에 다시 올지 내기를 하는 듯도 했다. 병원에 몸을 더 묶어둘 핑계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오늘따라 근무가 칼같이 끝났다. 닥터박은 함께 차를 타고 가자고 했지만 사람들 사이에 말이 도는 게 불편해서 시내에 예약해뒀다는 일식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는 대충 보풀이 일어난 스웨터에 세탁한 지 한 달이 넘은 청바지를 입고 시내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일식집은 시내에서 가장 크고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정 같았으면 수주 안에서 헤엄치는 생선들을 보며 입맛을 다졌겠지만 요즘은 어떤 요리를 봐도 식욕이 오르질 않았다. 닥터박은 모란이라는 방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답지 않게 긴장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식탁 위에는 벌써 밑반찬들이 휘황찬란하게 놓여 있었다. 모둠에 괜찮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걸로 시켰지. 뭐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주문해. 뭐든 좋으니 어서 먹는 신용을 하고 집에 들어가 잠이나 자야지. 잠시 후 종업원이 생선회와 랍스터회까지 서빙을 해왔다. 한눈에 보기에도 둘이 먹기는 터무니없이 많은 양 같았다. 그가 정종을 따라주었지만 나는 잠만 건성으로 맞부딪히고는 마시는 신용도 하지 않았다. 따분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내내 그는 시답잖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 어색한 호들갑스러움이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 문득 랍스터의 수염을 바라보던 그가 결심한 듯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정간호사, 아니 정수정 씨, 내가 진짜 할 말이 있어. 나는 하라는 뜻으로 젓가락을 한번 흔들었다. 나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주지 않을래요? 순간 나는 고추냉이를 한 수저 통째로 삼킨 것처럼 당황했다. 미쳤어요? 나 정수정 씨를 정말 좋아해. 정말 미쳤어요. 아니, 누구를 좋아하는 게 왜 미친 일이야? 죽늙은이 주제에 넋볼때를 넘봐야지. 라는 말이 솔직히 하고 싶은 대답이었으나 그의 풀죽은 모습에 차마 독서를 내뱉기는 어려웠다. 나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박 선생님 안 좋아해요. 나는 소정 씨가 좋아. 왜 내가 좋으냐고 묻고 싶었다. 동석은 나의 어떤 점을 좋아했을까? 그 좋은 점을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그를 돌아오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가 돌아온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발전하리라고는 확신할 수 있을까? 나의 침묵이 기회라고 생각하였는지 닥터박은 자세까지 바르게 고쳐 앉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주변머리가 없어서 그렇지 여자한테 잘할 수 있어. 사실 모발 이식받고 나서 고백하려고 했는데 머리카락 자라고 그러는 거 기다리려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예전 같았으면 닥터박이 이런 모습이 징그럽고 우습게 느껴졌겠지만 이상하게도 눈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이 사람이 안쓰럽게 생각되었다. 결혼 정보회사는요? 그거는 소정씨 질투나라고 일부러 해본 건데 신경도 안 쓰더라. 소정씨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서로 지켜줄 가족이 생기는 건데 아픈 사람들을 보고 치료하고 혹은 운이 안 좋아서 사망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나는 정말 외로워져. 사춘기 소년이 빙의되기라도 한 건가?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어느 정도는 외로워도 괜찮아요. 점점 더 외로워질걸? 외롭다는 이유로 누굴 좋아할 순 없는 거잖아요. 난 박 선생님을 남자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외로워지기 전에 좋은 여자 찾아봐요. 이런 때에는 희망 고문보단 딱 잘라 말하는 게 상대방을 위한 거다. 그는 정종병을 기울여 잔을 가득 채우고는 연거푸 2잔을 들이켰다. 술이 받지 않는 체질인 그는 금방이라도 두드러기가 올라올 것처럼 온몸이 붉어졌다. 외로워서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기다릴게. 그가 모기만한 소리로 말했다. 그러지 마세요. 데려다 주겠다는 그를 한사코 차에 태워 보내고는 버스를 타고 돌아왔다. 내 앞에서 허둥지둥대는 닥터 박보다는 차라리 심술궂은 그를 보는 게 마음이 편했는데 씻고 누워있으려니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또 선보라는 소리를 하려나 싶어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또 다른 제안이었다. 서울에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이 개인 병원으로 가정의학과를 차렸다며 간호사직을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으라고 매일 잔소리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젠 서울로 못 끌어내서 한달인 엄마의 마음이란 대체 무엇일까. 나는 어느새 거미가 줄을 쳐놓았는지 희미한 거미줄이 반짝이는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역시 이곳은 나와 맞지 않는 걸까? 내게 익숙한 서울에서 좀 더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사람들이 사연에 얽히지 않고 감정에 호소당하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어차피 간호사라는 직업은 환자들이 쾌유하고 나면 금세 잊어버리고 말 존재인데 이런저런 마음을 쓰면서까지 여기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에이, 외로운 것도 괜찮아. 나는 소리내어 중얼거려 보았다. 빈 옆자리가 허전하게 느껴졌다. 외로워도 잘만 산다고. 빽소리를 질렀다. 조금 나아진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오유진 씨가 도시락을 들고 유지 할머니를 찾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할머니와의 계약이 성사된 것 같았다. 오전 내내 지켜본 결과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자기 할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나는 유지 할머니가 혼자 산책을 나온 틈을 타 슬쩍 옆으로 다가갔다. 잘 된 거예요? 싫다는 사람 옆에 두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 병원 반찬도 지겹고. 의외네요. 적은 돈도 아닌데. 돈? 돈 없어. 그럼 약속하신 건요? 땅 있어. 그거 팔면 되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고 말하려던 나는 입을 다물었다. 지나친 간섭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는 걸 요즘 들어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므로. 오유진은 병실에만 있기가 답답했는지 오후가 되자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 어슬렁거렸다.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났을까? 다시 본 그녀는 복도 의자에 중민이와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잘생긴 남자를 어지간히 좋아하는 여자로구만.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하긴 중민이는 잘생긴 외모를 넘어 어린 나이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연락을 무시하라는 거지? 어처구니 없게도 그녀는 중민이에게 연애 조언을 받고 있었다. 남자는 호기심이 많아서요. 연락이 안 되면 괜히 조바심 나고 그러긴 하죠. 근데 그것도 열애 초반 얘기죠. 오래 가려면 서로 죽이 잘 맞아야 해요. 어떤 면에서? 나는 슬그머니 중민이를 훔쳐보았다. 속궁합이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요.
어머머, 얘 좀 봐. 왜 이래요? 아는 사람들끼리. 잠자리 잘 마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만큼 찰진 인연이 없어요. 중민이는 주스에 꽂은 빨대를 쪽쪽 빨며 태연스럽게 말했다. 태연스럽게 잠자리 얘기를 하는 10대 남자나 그걸 또 충을없이고 듣고 있는 다 큰 여자나. 얘, 너 뭐해? 그쪽은 누구야? 늘 살을 뺀다고 계단으로 올라오는 중민이 엄마가 둘을 보고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보고 있던 내 속이 다 시원했다. 아니 다 큰 아가씨 같은데 어린애랑 뭐해? 잠자리라니. 둘이 뭐 그런 사이야? 중민이 엄마는 껌을 씹으며 사납게 그린 눈썹을 더욱 날카롭게 치게 올렸다. 아니에요. 오유진이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섰다. 그녀가 꽁무니 빠지게 병실로 돌아간 뒤 중민이 엄마는 내게 고갯짓으로 인사를 하며 중얼거렸다. 아우 진짜. 기집년들이 꼬여도 너무 꼬여서 문제야. 오늘은 몇 명 왔다 갔어? 제가 본 건 2명이요. 나는 늘 그래왔듯 차분히 보고했다. 이 미랄년들 남이 아들 어떻게 좀 해보려고 환장들을 했나? 엄마 욕 좀 하지 마. 욕이 뭐 어때서? 다 쓰라고 만들어진 말인데 좀 쓰면 어디가 덧나냐? 키가 크고 늘씬한 중민이 엄마는 아들의 목에 헤드락을 걸다시피 하며 병실로 끌고 들어간다. 언제 봐도 참 잘 어울리고 사이좋은 모자지간이다. 언젠가 강배 씨가 중민이에게 미혼모의 아들인 걸로 장난을 치며 놀렸다가 그의 엄마의 하일 구부로 신나게 쥐어터질 뻔한 적이 있었다. 중민이 엄마는 그애와 말투까지 비슷했다. 벗었던 구두를 도로 실으며 그녀는 강배 씨를 향해 씹던 껌을 퇴뱉듯 말했었다. 얘 아빠? 이 동네 건달이다 새끼야. 그 이후로 강배 씨는 중민이와 대화를 일제 삼갔다. 오늘따라 입원실에는 환자의 보호자들이 찾아와 시끌시끌하다. 이럴 때면 마음이 놓인다.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안쓰럽게 여겨 더 챙겨준다거나 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편이다. 처음에는 화장실까지 부축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주던 환자들이 나중엔 음료수 잔심부름까지 당연한 듯 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되도록 간호사로서 해야 할 목만을 다하고 병간호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간병인을 고용하라고 추천한다. 어찌 보면 냉정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환자의 보호자 노릇이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특히 나이롱 환자가 아닌 정말 몸이 아픈 환자들은 거동이 어렵기 때문에 수발을 들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진다. 처음에 대학병원에서 일일이 환자들 수발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챙겨 먹기도 바빴었다.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자신을 돌봐주는 보호자와 사이가 무척 좋을 것 같지만 그 반대다.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는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통증 때문에 예민해진 환자들이 먼저 화를 내고 그에 지친 보호자 또한 지지 않고 다투는 것이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런 다툼이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다. 지독한 서로의 짜증과 투정 속에서 애정을 느끼는 순간들. 지금 병원에도 보호자 없이 늘 혼자 자신의 몸을 건사해야 하는 환자들이 몇 있긴 하지만 나도 되도록 병수발은 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딱 잘라 말해야 하는 입장도 마음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책임질 수 없는 임무는 애초에 맞자는 것이 좋다. 시끌시끌한 병실 쪽을 돌아보다가 무심히 아픈 사람들을 보면 외로워진다는 닥터박의 말을 떠올렸다. 정 선생님, 혹시 시간 있어요? 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네, 그럼요. 착하고 다정한 오 간호사의 호출이라면 언제나 환영이다. 그녀는 차트를 정리하는 척하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저 다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부케 좀 받아주실래요? 이번에는 옥동가시가 명치에 걸린 기분이었다.
왜 사람들은 중요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앞에서 꺼내곤 하는 걸까? 내 인상이 그리 순한 것만도 아닌데 말이야. 게다가 오간호사는 결혼식 날 축의금만 모아서 보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그리 친한 친구 사이도 아닌데 그저 동료일 뿐인데 말이야. 제가 여자친구가 없어서요. 있는 애들은 다 결혼을 했고. 나는 난처한 미소를 지었다. 늘 상냥한 오간호사인지라 단칼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 동료와의 좋은 관계나 혹은 축복이 듬뿍 담긴 꽃뭉치냐 아니면 짐 싸서 당장이라도 서울로 떠날 것이냐. 좀 무리한 부탁이죠. 사실 요샌 남자 쪽 친구들한테도 던지긴 한다던데.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해서 꽃은 꼭 여자친구가 받아줬으면 하거든요. 시댁 식구들 보기도 그렇고. 결혼 축하해요. 네. 잠시 무언의 압박이 느껴지는 침묵이 흘렀다. 그러죠 뭐. 꽃 내가 받을게요. 그래 주실 수 있어요? 오간호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까짓 거 받자. 바꿔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때 병원안이 소란스러워졌다. 무슨 일이야? 간호부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강배 씨요.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 속 목소리가 떨렸다. 간호부장이 나를 데리고 응급실로 향했다. 조강배 씨, 설마 하루 만에 다시 입원에 성공한 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 나는 그의 능력에 혀를 내두르며 응급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침대 위에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은 조강배 씨가 아니었다. 상반신이 온통 피투성이가 된 그의 아내였다. 그녀를 업고 왔다는 강배 씨의 옷도 피범벅이었다. 종합병원으로 가셔야겠는데 구급차로 옮겨가시죠. 응급처치를 끝낸 닥터박이 심란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도 수술하잖아. 조강배 씨가 울먹이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간호부장이 급히 시내의 큰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그의 아내는 구급차에 실렸다. 조강배 씨는 손을 덜덜 떨며 발을 굴렀다. 마누라 죽어. 우리 마누라 죽어. 듣자 하니 그의 아내는 해장국 끓일 돼지뼈를 살아나가다가 뺑소니를 당했다고 했다. 간호부장이 어깨 너머로 보았을 뿐인데도 혈압이 현저히 낮았고 출혈이 심했다. 조강배 씨는 약간 쇼크가 온 듯 머리를 병원벽에 찍기 시작했다. 평소에 늘 능글맞고 침착하던 그이기에 그런 모습에는 적잖게 놀랐다. 나 때문이야. 조강배 씨, 아내분 수술하시려면 가서 보호자동의 하셔야 되니까 정신 차리세요. 얼른 올라타셔야 출발하죠. 간호부장이 호통을 치며 말했다. 조강배 씨는 그제야 충혈된 눈으로 구급차에 엉금엉금 기듯이 올라탔다. 죽지마 여보. 죽지마. 차문이 닫히자 강배 씨의 울음소리도 희미해졌다. 나는 사이렌을 켠 구급차가 빈 거리 위로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두운 기울이로 녹색 불빛이 얼룩지다가 사라졌다. 옆에 무표정하게 서있던 닥터박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얼마쯤 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늘의 메모. 동석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헤어진 후 처음으로 보낸 연락이다. 나는 누군가와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게 부담스럽다. 허나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으므로 그에게 고맙다는 내용이었다.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꺼내지 못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겠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예기치 못한 방문. 자기는 이 병원을 그만둘 게 아니라 간호사 일을 관둬야겠어. 간호부장이 다리를 꼬고 앉은 채로 말했다. 어차피 그만둘 바에야 이쪽에서도 막말해서 아쉬울 건 없었지만 마지막 인상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았다. 여기 앉았다가 좀 불편하면 저리로 옮기고 또 아니다 싶으면 딴 데로 가고 자기가 뭐
비단방석에만 골라앉는 공주라도 되는 줄 알아?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설명했으나 그는 내 말을 무시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일을 하다 보면 지겹고 징그러운 기분 드는 거, 짜증나고 환장할 상황 보는 거 당연한 거야. 아픈 사람들 대하니까 자기 보니까 환자들 챙기는 척은 혼자 다 하더니만 뭐 마음 좀 싱숭생숭하다고 서울로 휙 가버리면 끝이야? 부장님 지금 운수 때문에 그러시죠? 제가 더 못 보게 될까봐? 간호 부장이 다듬어진 눈썹을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예, 난 세상에서 바퀴벌레보다 싫은 게 동정받는 거야. 뭐 결정난 거면 인사 담당팀에 가서 알아서 말해. 계약서상의 문제도 있을 테니까 알아서 처리하고. 정말이지 끝까지 정념이 떨어지는 남자로구만. 나는 요란하게 문을 열고 병원을 나왔다. 답답한 마음에 담배나 한 대 피울까 싶어 건물을 빠져나와 뒤뜰로 돌아 나왔다. 이런저런 이유는 갖다 대기 나름이라 해도 사실 복잡한 상황에서 도망치려 한다는 생각은 스스로도 지우기가 어려웠다. 망할, 역시 난 직업 선택을 잘못했어. 괜히 얼어붙은 흙바닥을 걷어차며 생각했다. 담뱃기비를 꺼내 입에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순간 퍽! 흰 연기를 매단 담뱃기비가 맥없이 발치에 떨어졌다. 간밤에 서리가 얼어 딱딱해진 흙바닥 위로 긴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다. 검붉은 액체가 빠른 속도로 흘러 흰색 신발을 적셨다. 여자는 떨어질 때 팔목이 꺾여 뼈가 붉어져 있었다. 머리카락 틈으로 비친 얼굴. 오유진이었다. 나는 옥상을 올려다보았다. 거의 자신의 가슴께에 와닿는 높이에 다미를 넘어 떨어져 내렸을 그녀는 놀랍게도 정신을 잃지 않은 채였다. 그 후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와 소리를 질렀던 것, 병원의 의사들이 일제히 뛰어나와 그녀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시내의 큰 병원에서 보낸 앰뷸런스와 응급 상황을 듣고 달려온 경찰차가 병원 앞을 가로막았던 등의 일은 자세히 떠오르지 않는다. 경찰은 나를 찾았다. 나는 유일한 현장 목격자였다. 그녀의 소지품을 챙기는 사람들의 뒤편으로 경찰 2명에게 질문을 받고 있는 유지 할머니가 보였다. 할머니는 정신줄을 놓은 사람처럼 멍한 얼굴이었다. 경찰들은 유지 할머니의 정신이 멀쩡한 게 맞느냐고 물어왔다. 간호부장이 나서서 할머니는 치매 환자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이 무색하게도 할머니는 눈의 초점이 어긋난 채 같은 말만을 반복했다. 땅대에 놨는데 땅대에 놨어. 오유준 씨는 다행히 죽지 않았다. 경찰들에게 몇 차례 현장에 대한 목격자 증언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틀 동안 병원에 나가지 않고 밥도 먹지 않은 채 이불 속에서 잠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했다. 사흘 뒤 병원에 갔을 때 간호부장은 차근히 사건의 앞뒤 설명을 해주었다. 그녀는 꽤 오랫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해 왔으며 최근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당한 후 비관하여 우발적인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현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했다. 정 선생님, 여기요. 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깨끗한 새 신발이었다. 나는 아직 치수 스티커를 떼지 않은 신발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물었다. 제가 신던 거는요? 일단 몰라서 창고에 넣어두긴 했는데 아무래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준 그녀가 고마웠다. 나는 가벼운 미소로 답하고 창고에서 내 신발을 꺼내왔다. 말라붙은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젖은 티슈로 핏자국을 닦아내고 소독약으로 신발 겉부분을 말끔히 닦아냈다. 다행히 속까지 피해졌지는 않았다. 괜찮겠어요? 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물었다.
우리 하는 일이 맨날 손에 피 묻히는 일인데요, 뭐. 내가 웃으며 말하자 그녀는 움찔 한 걸음 물러났다. 나는 큰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유지 할머니의 병실 문을 열어젖혔다. 할머니, 혈압 재셔야죠. 유지 할머니는 두 무릎을 모아 세우고 그 사이에 턱을얹고는 다리를 끌어안은 채 앉아 있었다. 할머니 다 나오신 거면 퇴원하셔야 되는데 엄청 괜찮아 보이시네. 너스레를 떨며 할머니 환자복 수미를 걷어올렸다. 나는 열심히 공기를 채워 넣었다. 툭, 툭. 청진기 너머로 2번, 혈관으로부터 살아있다는 누구 소리가 들려오면 혈압이 측정된다. 혈압도 정상이세요. 할머니는 힘이 풀린 눈이었다. 내가 죄받을 거요, 내가. 왜요? 잘 사는 애를 데려다가 내가 괜한 거 시켜가지고. 애인이랑 헤어져서 그랬다잖아요. 그게 왜 할머니 탓이에요? 서울에서 살던 애를 괜히 낯선 데를 끌어와가지고. 자기 발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울에서 사고라도 쳤으면 지금쯤 살아있을지 어떨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혼자 살았다던데 병원 옥상에서 투신이라니. 나 참 살고 싶었던 건지 죽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네. 말을 뭐 그리 허미해. 할머니가 무섭다는 듯 호통을 쳤다. 오유주 씨는 환자였어요. 중증 우울장애가 있었다고요. 이번 일은 사고예요, 할머니. 좀 멀리 돌아서 말하자면 병 증상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젊은 게 왜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병이 어디 사람 가려서 찾아오나요? 할머니는 블라인드를 내려놓은 창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래, 서울로 간다며? 언제 그만두는 거야? 나는 할머니 이불을 정돈하고 수액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했다. 사람들 말 참 빠르네. 젊은 사람들한텐 서울이 좋지. 저 안 가요. 응? 왜? 생각해보니까 여기처럼 편한 병원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뭐 서울이나 여기나 사람 사는 거야 다 똑같고. 아이고, 다 늙은 사람처럼 말하긴.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찼으나 어딘지 안심하는 눈치였다. 나는 순복 할머니는 요즘 안 놀러 오시느냐고 물었다. 그렇지 않아도 오전 내내 와서 수다를 떠는 통에 귀에 딱지가 는 줄 알았다며 유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간호사가 피는 닦아드려도 눈물은 안 닦아드려요. 나는 짐짓 경쾌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는 유지 할머니 얼굴을 뒤로 한 채 병실을 나섰다. 오유진이 투신한 모습을 본 날 밤, 나는 적잖은 충격에 잠을 설쳤다. 투신한 사람의 모습 때문이냐고? 오히려 그 반대다. 그녀의 모습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의 우려처럼 놀라지 않는 스스로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처음엔 내가 무뎌진 건지 냉정해진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격적인 사건에 덤덤하게 반응하는 내 자신이 걱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틀째가 되자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이 칙칙함은 나의 커리어다. 내가 알게 모르게 쌓아온 능력인 것이다. 그녀가 눈을 깜빡이는 걸 보는 순간 어쩌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에 안도했다. 내가 뒷뜰에 나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목격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라서 다행이라고. 병, 통증, 죽음은 환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 낯선 방문객은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도 영향을 준다. 누군가가 피를 철철 흘리거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인간이라는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정상인 중에는 없을 것이다. 죽음을 목격하거나 처참한 사고를 보고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의연함을 되찾을 수 있는 이유. 우리는 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병원을 떠나고 나면 나는 늘 이런 식으로 모든 상황을 회피하며 일자리를 그만둘 것이고 언젠가는 에라 모르겠다 싶은 심정으로 이 일을 포기해버릴지도 모른다. 자, 이제 어리광은 그만 부리자. 라고 마음먹고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난 순간 동석이나 닥터박에 대해 쌓여있던 불편한 심정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사라졌다. 물론 밥도 못 먹어가며 환자들을 돌보거나 내 사생활을 모두 빼앗긴 채 이를 몰두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 나에겐 내 삶이 있고 그것을 즐길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내 직업 또한 그 즐거움 중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병원을 떠나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모든 환자들이다. 누나, 오토바이 탈 줄 알아요? 중민이가 데스크에 기대며 물었다. 그러고 보니 고등학교 시절 선배 오빠의 허리에 매달려 한강변을 달리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여름밤의 미지근한 강물 냄새, 땀 냄새, 달빛. 왜? 내가 오토바이 빌려줄까요? 그거 다 고쳤는데. 그거 너 목숨보다 소중한 거잖아. 그걸 빌려주게? 누나 쇼크 받았잖아요. 그럴 땐 달리는 게 최고거든요. 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잊어버리긴 계속 되돌이키면서 생각할 건데. 헐, 살면서 그런 경험할 기회가 몇 번이나 되겠어. 너 건물서 뛰어내린 사람 본 적 있어? 아니요. 그거 보고 사람 구하는 기분이 어떤 줄 알아? 아니요. 나는 중민이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졸라 쩔어. 그에 비하면 오토바이는 쩔이야. 중민이는 낄낄거리며 나를 힐끗 쳐다봤다. 누나 졸라 귀엽네요. 남자친구 있어요? 미성년자는 취급 안 한다. 중민이는 다시 낄낄거리며 몸을 돌렸다. 작은 동네에서 소문은 금방 퍼진다. 물론 오유진의 투신 사건은 동석이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나를 찾아오는 대신 다른 사람을 보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 둘. 어떡해? 너 괜찮아? 안 다쳤어? 토요일 아침 병원으로 찾아온 연주는 나를 보더니 발을 동동 굴렀다. 내가 왜 다치냐? 지난번에 연주가 주책맞게도 동석의 핸드폰 번호를 저장해갔던 일이 떠올랐다. 아니, 그 여자가 네 머리 위로 떨어졌어 봐. 너 완전 찐빵되고 그 여자만 살았을 거 아니야. 연주다운 발상이었다. 민정이는 내 낯빛을 천천히 살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그런 거 같네. 볼살이 그대로야. 민정이의 농담에 나는 눈을 흘겼다. 회진을 보러 온 닥터박이 나에게 슬쩍 눈인사를 해보였다. 연주와 민정이가 빤히 쳐다보자 그는 당황한 듯 얼떨결에 그 애들에게도 인사를 하고는 급히 병실로 향했다. 야, 저 사람이야? 뭐야, 말한 것보다 괜찮은데. 대머리 중류군이라며. 아닌데? 연주가 호들갑을 떠는 통에 나는 잽싸게 그의 팔을 꼬집었다. 하여튼 출석거리는 거 하고는. 착하게 생겼네. 직업도 의사고. 만약에 내가 의사한테 프로포즈 받았다면 아이고 우리 엄마는 좋아서 기절했을 거야. 연주가 입을 실룩이며 말했다. 그렇게 마음에 들면 내가 잘해보던지. 진짜? 그래도 돼? 연주의 눈이 진심으로 반짝이는 걸 보자 어쩌면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정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친구들을 제 맘대로 불러들인 동석이 조금 괘씸하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그다운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다. 간호부장의 배려로 교대 근무를 오간호사와 바꿀 수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내의 호프집으로 향했다. 너 좀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네 전남친한테 들어야겠어. 민정이가 특유의 나무라는 투로 말하며 잽싼 손놀림으로 뜨거운 오징어를 찢었다.
연락할 틈이 없었어. 정신이 없어서. 우리는 밀린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민정이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사동에 물 좋은 라운지바를 발견했다나? 근데 이 동네 남자도 별로 없고 너 여기서 일하다가 노처녀로 늙으면 어떡하니? 연주가 오징어를 씹으며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너무 진지해서 민정이랑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야, 원래 파리 잡으려고 작정하고 파리채 들고 있으면 그 많던 파리들도 단 한 마리 눈에 안 보이는 법이야.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누군가 또 생기겠지. 남자가 파리야? 그냥 비유가 그렇단 거지 뭐. 우리는 오랜만에 소리 높여 잔을 맞부딪혔다. 너 고생이 많네. 소주를 한 병 더 받아든 민정이가 소주병을 흔들고 병 밑을 팔꿈치로 탁탁 치며 말했다.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 그 애는 노는 중에도 내내 내 기분을 살피는 듯 했다. 등명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은근한 배려심을 보이는 게 민정이의 성격이라는 걸 오랜만에 깨닫자 마음이 어묵 국물처럼 뜨뜻해지는 기분이었다. 이런 걸로 쉬다 보면 일할 날 없어. 나는 술을 원샷했다. 모처럼이 편안한 시간, 이런 게 바로 휴식이지. 라고 생각하며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다. 핸드폰이 떨어졌다. 액정에 부재중 통화가 7통이나 와 있었다. 오빠에게서 온 전화였다. 아, 미안. 무음으로 해놔서 못 받았어. 나는 바지 지퍼를 내리며 말했다. 평소 같았으면 뇌 취한 목소리에 잔소리를 늘어놓았을 오빠가 어쩐지 조용했다. 잠시 후 먹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아빠 저번에 내시경 검사한 거 용종이 많다길래 대학병원 가서 다시 검사하셨거든? 대장암이래. 무슨 운명의 바늘이 내 인생을 기묘하게 기어누기 시작한 걸까? 나는 입을 약간 벌린 채 오줌을 누웠다. 다행히 아주 초기라서 일단 용종 제거하고 집에 오셨어. 통원치료 받는데 아빠가 너 걱정한다고 말하지 말래서. 지랄하네. 용종 발견했을 때 진작 말해줬어야지. 화장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인생 곡선이 바닥을 치닫고 있는 기분이었다.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면 다시 기운을 내서 올라갈 수 있을까? 나는 지저분한 스티커가 붙은 화장실 칸막이 벽에 이마를 기댔다. 병이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이 불청객은 소리도 내지 않을 만큼 교활해서 늘 몸의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우리가 직접 발견해낼 때까지 좀처럼 나서지 않는다. 이 낯선 방문에 대처하는 방법? 사실 나도 모르겠다. 오늘의 메모. 어느 정도 쌓아올렸다고 여겼던 침착함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집에 돌아와서 천정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젠가 간호사 선배가 절대 생각하지 말라며 금기라고 당부했던 질문 중 하나였다. 혹시 내가 맡았던 환자 중 숨을 거두었던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지금 내 인생에 벌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